저번 시간에 우리 행동 이미지 위기하고 사고 매체성의 그런 관점이 부각된 거하고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그것만 이유는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는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들레즈의 행동 이미지 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이미지 특징으로서 5가지를 들었었죠. 그래서 종합적인 그 분산적인 전체 상황, 의도적으로 선반된 줄거리 연결, 목적지 없는 유행이나 방향 형식, 클리셰의 의식과 업무에 대한 고발, 5가지 들었는데 요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분산적인 상황에서 인물은 복수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핵심적이면서 부수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인물이 설정이 어떤 핵심적이면 핵심적인 인물 또는 부수적인 인물, 보통 그렇게 많이 고전적인 전통적인 그런 영화나 어떤 서사물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핵심적일 수도 있고 부수적일 수도 있고 그런 복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만한 줄거리 연결은 구체적인 사건의 생략과 우연적이거나 지연된 사건의 전개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줄거리 서사 진행에서 구체적인 그런 것이 생략되고 우연성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필연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우연적인 어떤 계기가 많이 들어와서 서사가 이어진다. 우연히 우리가 미학에 있어서 또는 벌써 예술 이론에 있어 우연은 19세기 말 상징주의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그 말라르메가 주장하고 있는 뭐 주사위 던지기, 주사위 이렇게 던지는 건 우연에 작용하잖아요. 그런 관점들도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 없는 여행이나 방랑 형식, 줄거리뿐만 아니라 공간의 해체를 야기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뭐 영화 같은 데서는 로드무비 같은데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뉴 아메리칸 시네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지 레이더, 우리 흔히 해서 1960년대 히피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주로 이제 오토바이 족들이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어떤 자유로운 어떤 세상의 기울이나 도덕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것도 뭐 오토바이 여행 이런 것도 목적지적인 여행, 로드무비 한 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이러한 로드무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감독을 들라 그러면은 지금 빈 벤더스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죠. 빈 벤더스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 방랑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클리셰의 의식과 아까 얘기했는데 시각적이나 또는 청각적인 슬로건과 같은 상투적인 이미지, 오트 사건 등의 유기적이면서 연관적인 전체를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클리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투어를 얘기하죠. 상투어.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른바 뭐 일상어도 들어갈 수 있고 꼭 일상어만 아닌 많이 쓰이는 어떠한 개념으로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모에 대한 고발, 감시 및 방송 체제가 사회를 지배하는 현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발하는 형식, 이런 것들이 행동 이미지 위기의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도 굉장히 많이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레즈가 시간 이미지, 아까 내가 얘기하는 운동 이미지 책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행동 이미지 위기, 그 운동 이미지 자기 쓴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행동 이미지 위기 그런 거 있는데 그 다음에 쓴 책이 1985년에 썼습니다. 운동 이미지는 1983년도에 썼고 시간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시간 이미지, 줄을 이렇게 꺼놓은 것은 그냥 시간 이미지하고 의미가 다르죠. 운동 이미지, 운동되면 줄을 꺼온 것은 그냥 운동 이미지하고 다릅니다. 이게 시간 꺼놓은 것은 이거는 시간은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운동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운동은 눈에 보이죠. 움직임은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 이런 의미에서 시간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시간을 이미지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들레즈가 시간 이미지와 네오 리얼리즘 영화를 분석하면서 운동 이미지 위기를 시간 이미지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시간의 간접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직접적인 이미지다. 시간은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다 인지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뭐 여기 있다가 어디 뭐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 도착해서 그 시간이 좀 흐르잖아요. 어떤 산속에 돼가지고 시간이 흐르는 거 많이 흘러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시간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이 돼요. 시간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은 뭐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전통적인 뭐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시간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직접적인 시간의 이미지를 표명하는 범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범주에 속한 시간 이미지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감각 운동의 도시를 벗어난 이미지다. 우리 앞에 나왔던 운동 이미지 얘기했을 때 그러한 감각 운동의 도식을 벗어났다. 감각 운동의 도시 어떻게 저번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죠? SAS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상황이 있으면 행동이 있고 situation, action, situation 그렇게 있을 때 SAS 그런 도식으로 얘기했을 때 한 상황에서 운동이 들어가고 그다음 또 다른 또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감각 운동의 도식 또는 행동 이미지가 잘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수 강학적이고 음향적인 이미지인 시간 기호다라고 했죠. 이 시간 기호인데 이 시간 기호들이 어떻게 나타나면 시각 기호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음향 기호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기억 기호 또는 꿈 기호 이런 것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시간 기호와 꿈 기호는 시각 기호 및 음향 기호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영화의 한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더니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더니즘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말을 많이 하죠. 모더니즘은 시기적 개념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예술 사조로서 모더니즘 꼭 예술만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서 예술 사조로서의 모더니즘 얘기한다 그럴 때 이 모더니즘의 시기는 보통 19세기 중반으로 보통 잡습니다. 1950년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1950년대 샤를 보들레르, 샤를 보들레르는 상징주의 시인이죠. 프랑스의 상징주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샤를 보들레르가 상징주의 시집 악의 꽃, 레 플레스 두 말 유명한 그런 시집입니다. 시집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도서관에 이런 데 찾아보면은 악의 꽃이라는 시집이 있죠.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집 뭐 시가 한 30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죠. 정말 짧은 책이에요. 그 시집을 썼는데 이전의 문학이 추구하던 아름다움과는 다른 미적 대상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 흔히 얘기해서 추의 미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추의 미학. 미학은 대상이 아름다운데 뭐가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미학적, 철학적 의미에서의 미학의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쭉 19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추구되어 왔는데 19세기 중반에서 우리 미학의 범위 대상이 확장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은 이른바 아름답지 못한 것, 이른바 추죠. 추라는 것을 한자로 아름답지 못한 것을 얘기하죠. 추한 것을 얘기하죠. 이 추한 것도 미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들레르가 문학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젠크란츠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1850년대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로젠크란츠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 추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하나 썼어요. 응?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그래서 그 추의 미학 이론서죠. 이른바 뭐가
추한 것이냐, 추한 것이 어떻게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때 추앙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추앙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수사학적 관점에서 미학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뭐 우스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것을 또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이 하여튼 그 모더니즘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한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예술사상이 거의 100년을 지나오면서 1960년대부터 그 거대한 시기가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100년 정도 되죠. 1850년대에서 1950년대 말 또는 60년대 초까지가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학의 대상이 아름다운 것을 추한 것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집은 이전에 예술의 대상에 있던 개인에서 그중에서 이제 뭐가 다르냐 이런 뜻입니다. 개인에서 예술의 대상이 개인에서 대도시의 대중으로 대도시의 군중 대중으로 이렇게 초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묘사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고 군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전의 문학 작품들은 거의 다 개인을 다루고 있죠. 개인 그죠? 뭐 개인 누구 등장인물 누구 이렇게 되는데 이 시집은 군중 대중을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멜랑콜리, 망상, 곤태, 또 현실에서의 소외 이런 것을 주제와 또는 모티브로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멜랑콜리는 문학적으로 이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다루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젊은 베르테의 슬픔 같은 것은 가장 대표적인 멜랑콜리 문학입니다. 게테의 젊은 베르테의 슬픔. 로테와의 그런 그 러브 스토리죠. 러브 스토리인데 로테가 자기가 이미 혼인한 사람이 있는 알베르트라고 하는 그런 혼인할 사람의 대상이 있는 그런 로테를 사랑한 그런 베르테의 얘기는 전형적인 멜랑콜리의 그런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망상, 곤태, 현실의 소외 이런 것은 이전에 거의 다룬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주제의 변화, 이러한 예술 주제 변화는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아방가르드 예술운동도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방가르드 예술은 온건한 아방가르드와 가격한 아방가르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온건한 아방가르드와 가격한 아방가르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온건한 거는 뭐라 온건한 거나 얘기하냐면은 그 현실에서의 어떤 변혁 또는 뭐 혁명적인 뭐 이런 관점이 조금 완화된 그런 아방가르드 운동을 온건한 아방가르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인상주의, 자연주의 이런 것은 온건한 아방가르드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에 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가격한 아방가르드인데 예를 들면 표현주의라든지 엑스프레시오니즘이라든지 다다이즘, 러시아 구성주의, 러시안 콘스트럭티비즘이라든지 미래주의, 퓨처리즘이라든지 이탈리아 미래주의, 이탈리안 퓨처리즘이라든지 초현실주의, 슈어리얼리즘 뭐 이런 것들은 가격한 아방가르드 예술에 속합니다. 이런 가격한 아방가르드, 온건한 아방가르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있고요. 가격한 아방가르드는 대부분 다 20세기 초에 나타나는 거죠. 1910년도에서 1930년, 뭐 주로 대부분 그 사이에 또는 40년까지 조금 걸쳐가지고 하지만 1910년, 1920년 나치가 등장하기 이전 그런 시기에 보통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아방가르드를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우선 인상주의가 죄인의 위기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인상주의가 인식의 불확실성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방가르드에서는 재현의 위기입니다. 스웨덴에서 representation이죠. The crisis of representation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재현의 위기. 재현이라는 것은 예술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을 재현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현실을 예술 속에서 다시 보여주고자 하는,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위기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전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를 현실을 예술 속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시도. 우리 흔히 해서 모방 이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메시스 이론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미메시스 이론의 위기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묘사가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는 효과에 주목하는 그 변화가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죠. 현실의 묘사가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는 효과. 현실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효과에 주목하는 폴 세잔. 폴 세잔은 프랑스의 화가죠. 인상주의 화가에서 나중에는 저 뭡니까 그 입체파에도 영향을 미친 화가입니다. 프랑스의 그 남부 도시죠. 남부의 악상-프로방스의 지역에서 태생이 거기서 활동했던 그런 화가죠. 폴 세잔. 폴 세잔은 한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시각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이때까지는 어떤 현실 대상을 한 시각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 그 폴 세잔이라는 사람은 어떤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폴 세잔가 대상을 여러 각도. 한 대상을 여기서 한번 이 화가니까 한 대상을 이 사람이 직접 그린 것이 유명한 생트 빅토아르 산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연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생트 빅토아르라는 것은 성스러운 승리의 산이라는 뜻이죠. 성스러운 승리의 산인데 이 사람이 고향인 악상-프로방스 프랑스 남부에 있는 그 산입니다. 제법 큰 산이에요. 큰 산인데 폴 세잔느가 자기 집에 자기 고향에 있는 산에 자기 사는 지역에 고향에 가까운 산에 산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생트 빅토르. 이 연작을 여러 가지 그림을 여러 각도에서 그렸습니다. 한 번은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산을 그렸고 한 번은 또 다른 쪽으로 가면서 산을 그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세잔느는 세잔느에게 중앙 투시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고 그 대신 대상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대상을 형상화시키는 기법, 가까이 접근하면서 형상화시키는 기법이 우선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앙 투시법은 우리가 흔히 그 르네상스 시대에서 이렇게 완성된 기법을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디 우리가 흔히 해서 원근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근법. 중앙 투시법은 Central Perspective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근법을 기초로 한 이런 것들의 관점보다는 가까이 대상에 가까이 가서 대상을 형상화시키는 기법 이런 것이 폴 세잔에게 관심이 초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세계의 한 부분이야. 세계의 한 부분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미지라는 관점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이미지를 현상학적인 층에서 조명하고 있는 현상학자 모리스 메럴 퐁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현상학 phenomenology라고 얘기하는데 현상학은 학문적으로서 phenomenology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식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 유명한 모리스 메럴 퐁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잔나에서 하나의 글을 썼습니다. 1940년에 쓴 세잔나 회의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세잔나의 관점이 중앙투시법의 귀학적인 현실의 재현이나 사전천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있지 않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세잔나의 그림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관점에 대한 세잔나의 연구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포인트 오브 뷰를 얘기합니다. 모든 예술의 관점이 있죠. 모든 예술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 대한 세잔나의 연구는 현상이 충실함으로써 오늘날에 비로소 심리학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 인용입니다. 우리가 지각의 관점인 체험된 관점은 기하학적이나 사전의 관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각하는, 다시 말해 우리 현상학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기하학적인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우리 원근법적으로 또는 아까 얘기한 중앙투시법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관점이나 사전의 관점은 아니다. 사전은 탁 찍으면은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는 사물을 바라보는 예술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로 이전 중앙원근법 고번의 이러한 세잔의 다관점주의, 멀티 퍼스펙티브를 얘기합니다. 다관점주의 또는 폴리 퍼스펙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관점주의는 입체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카소를 중심으로 하는 입체주의는 원근법적인 시각의 부정, 현실의 불확실성, 다시각성, 관점의 다양성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세잔느는 한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다관점주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입체파도 마찬가지죠. 큐비즘이라고 하는 입체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관점주의입니다. 하지만 세잔느와 다른 것은 세잔느는 여러 가지 다관점주의를 하나하나 개별화시키고 있는데, 입체주의는 이런 다관점을 하나를 통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여러 가지 본 각도를 하나의 형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세잔느와 입체파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입체파는 세잔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에서 시작된 인상주의에서 임프레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인상주의는 인상주의에서 시작된 시각의 다양성에 대한 고찰은 전통 예술의 기반인 미메시스 예술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영향은 유럽 전체로 확산된 아방가드 예술을 출현시키게 됩니다. 이제 아방가드 예술이 이제 다관점주의 관점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아방가드 예술은 무엇보다 니체의 영향을 받은 형이상의 몰락, 주체의 붕괴, 세계 종말론 등 논제에 전착하면서 기존의 예술 패러다임을 전적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방가드 예술 20세기 초에 아방가드 예술이 유럽 전반뿐만 아니고 세계 예술사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이전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예술적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형이상의 몰락, 주체의 붕괴. 주체의 붕괴는 이거는 언어의 붕괴, 언어의 위기, 실존의 위기 이런 거 연관이 되고 있죠. 세계 종말론, 아포칼립스. 예. 세기 말에 세계 종말론이 흔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19세기 말에 그랬어요. 19세기 말에 유럽의 유명한 예술 사주가 뱅드 시에클이라는 예술 사주가 있습니다. 뱅드 시에클은 세기 말이죠. 뱅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e end of a century라는 뜻입니다. the end of a century, 한 세기의 말. 이런 세기말 예술 운동, 세기말 문학, 뱅드 시에클, 불어로 뱅드 시에클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세계 종말론이 관점이 나타나게 되고, 표현주의에서 세계 종말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표현주의 예술 같은 데 보면은, 어떠한 거대한 어둠의 이라는 세계, 거대한 어둠의 세력,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요? 모르나우의 파우스 박사 이런 데 보면은 도시를 이렇게 세계 전체를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귀로 나타납니다. 마귀, 엄청나게 거대한 마귀가 세계를 이렇게 삼킬 듯이 이런 형상화되고 있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죠. 니체의 상황의 몰락, 우리 흔히 신은 죽었다라고 대표되어지는 니체의 관점도 이 세계말 문화뿐만 아니라 여기 아방가드에 굉장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되죠. 이 형이상의 몰락, 주체의 붕괴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이 우리가 앞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메타 기계학 관점, 기계적 운동으로 인간의 생체적인 관점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생체적 능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변화로 아방가드 예술에서 나타나고는 니얼리즘 위기. 니얼리즘 위기는 확정된 단일 시각의 붕괴에서 단일 증거에서 비롯하고 있으며, 이런 재인의 위기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니얼리즘 위기가 재인의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굉장히 당연한 귀결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구성주의, 러시안 컨스트럭티비즘은 현실을 형식 개념으로 이해하고 현실이 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관점에서 반리얼리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성주의 영화에서 에이젠슈타인의 변증법적 몽타주는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비치를 중심으로 하는 예술지상주의, 말레비치를 중심으로 하는 예술지상주의의 슈프레마티즘도 러시아 미래주의로서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래주의 기계 미학은 미학적 관점을 강하게 암시하면서 바이마르의 바우하우스, 이탈리아 미래주의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다다이즘에 표방하는 공격적 아이러니, 웃음의 미학, 우연의 미학, 메타 기계학 등 이런 것도 리얼리즘 위기와 죄인의 위기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아방가르드 예술 속에서 우리 죄인의 위기와 연관된 이러한 주제 또는 모티브 또는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잠깐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체가 구상한 새로운 인간인 초인, übermensch라고 그게 하죠. übermensch. 독일어로 über라고 해서 뭐뭐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전치사로서 위에, on 뭐 이 정도, on, upon 뭐 이 정도 뜻이 되겠죠. 그래서 übermensch는 초인. 인데 초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미래주의자 마리네테가 언급한 기계적 인간의 창조도 이게 속합니다. 기계적 인간. 우리가 메타 기계학은 아방가르드 운동에서 대부분 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나타나는 데가 그 다다이즘하고 러시아 구성주의,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이렇게 이제 메타 기계학적 관점이 기계 문명을 예술로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미래주의, 이탈리아 미래주의에서도 이러한 기계적 인간에 관한 관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 인간에서 보듯이 예술에서 몸을 재현하는 것의 위기는 몸의 생략을 활성화시키는 것의 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휴머니즘의 기계미학은 몸의 유기체적 특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제 교재 앞부분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들어갑니다. 문학에서 20세기 초부터 시작한 침묵의 문학, literature of science라고 그렇게 하죠. 침묵의 문학. 침묵의 문학이 모든 일이 끝나가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차의 토에 다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침묵, silence. 독일 하면 schweigen, 침묵. 20세기 문학의 주제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그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침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침묵. 형식을 얘기하라 그러면 부절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제는 침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또는 예술의 활동은 20세기 전반의 문학 또는 예술의 활동은 이러한 침묵을 미학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부조리 현상을 이렇게 비판하기 위한 시도였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초에 심화된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러브그리에의 누브로망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러브그리에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까지 왔죠. 우리나라에 왔다가 최근에 죽었습니다. 이분은 러브그리에 1960년대에 우리 누브로망 이른바 하나의 장르, 새로운 하나의 소설 장르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죠. 작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네 로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기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네 로망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쓰여진 소설을 시네 로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소설을 쓰는데 영화로 만들 이런 목적이 뚜렷한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쓰여진 소설을 시네 로망이라고 해요. 시네 로망은 우리나라에는 시네 로망을 쓰는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시네 로망을 쓰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910년대, 20년대에
1910년, 20년대 탐정 소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붐을 이렇게 탐정 소설, 범죄 소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붐을 이루었는데 이때도 시내 로망의 탐정 소설이죠. 이런 관점들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930년대, 1920년대, 30년대 그 프랑스에서 인상주의 예술운동, 예술 영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쓰여진 영화들이 이 예술 시기의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게도 역시 문학을 영화하는 그런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특히 신소설 루브르방을 영화로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많이 귀한 사람이 로브 그레이입니다. 이 시기에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뿐만 아니라 서사의 해체가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은 1960년 내 말에 보통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 흔히 얘기해서 그 1968년대에 프랑스의 5월 혁명, 68혁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68혁명 이후로 68혁명으로 새로운 어떤 문학, 예술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당시에 유명한 하나의 구호가 있었는데 그런 새로운 문학을 문학의 죽음 이후의 문학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문학의 죽음 이후의 문학. 독일하면 Die Literatur nach dem Tod der Literatur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Literature after death of literature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문학의 죽음 이후의 문학. 이건 이전의 시대는 죽었고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문학이 탄생했다.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도 같이 시작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의 특징을 조금 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로가 유사하게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도 모더니즘 연속성을 뛰어넘는 불연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연속성을 뛰어넘는 불연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갑자기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스트라는 말 자체가 뭐뭐 이유란 뜻이잖아요. 그죠? 뭐뭐 이유. 그러니까 뭐뭐 지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관점도 어느 정도는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급 예술과 고급 예술의 경계 및 다양한 예술 장르의 경계를 거부하는 것이 우선적인 특징이 됩니다. 저급 예술과 고급 예술의 경계 및 다양한 예술 장르의 경계를 거부하는 것. 이는 무엇보다도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이 단선적이거나 단천적인 구조가 아니라 단편적이면서 복합적인 구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구조라는 것은 다양한 특징들이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모더니즘 영화와 비교해서 두드러진 차이점은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와 모더니즘 영화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의 세부적인 특징으로는 무엇보다도 아까 내가 잠깐 설명했던 질들레지 얘기했죠. 질들레지 의미에서의 시간 이미지, 해체적 서사 구조, 서사 과정의 윤희성, 심층적 의미 해체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부적인 특징이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미지와 서사 구조가 전통적인 행동 이미지나 폐쇄적인 서사 구조와 구별되는 탈정제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카논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전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카논적 현상, 카논적 현상과는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에는 기하학적 의미에서 읽기의 다양성, 주체의 죽음에 대한 염세주의적 비전, 역사의 종말, 역사의 복귀, 시뮬레이션 시대의 유토피아의 상실,
일상적, 단편적 일상성과 표층 미학, superficial aesthetic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사의 이중 내지는 다중 코드와 서사 이미지 서상, 이미지 내러티브, 상호 텍스트성, 인터텍스트리얼리티, 분리콜라지, 상호 매체성, 인터메디얼리티 등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 예. 우리 저 교재에서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어디냐면 15, 16, 17페이지 이런 데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 미학 이 교재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이런 그 표제들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제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제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할 뿐만 아니고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얘기될 수 있지만은 이 시간에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주제 위주로 내가 표제 위주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예, 읽기의 다양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기의 다양성이라서는 어떤 의미가 기표와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의가 모더니즘 경우처럼 어떤 단일한 확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의미를 내보이는 것이 아니고 의미 미끄러짐을 얘기합니다. 의미 미끄러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추상적으로 뭔가 의미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의 삼포라고 얘기하죠. 자크 데리다가 얘기하는 의미의 삼포 또는 조금 더 그 의미의 삼포가 좀 가격한 표현에 나타나면 의미 회체의 현상까지로 이르게 됩니다. 주체의 죽음에 대한 염세주의적인 비전,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학 이론을 흔히 얘기해서 우리는 허무주의적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것도 그냥 극단적인 허무주의 이론이다 얘기할 수가 있죠. 아까 내가 잠깐 설명했던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의 형이상이 몰라 그 관점도 허무주의를 표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다. 19세기 말, 19세기 중葉에서 말의 허무주의적인 현상이고 그게 이제 20세기 초반에 아방가르드 예술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1960년대 이후에 모더니즘의 그런 뒤에 모더니즘 뒤에 나타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에서도 이런 주체의 죽음에 대한 허무주의적 내지는 염세주의 비전이 굉장히 팽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체의 죽음, 주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주체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미학적으로 실종됐다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종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하고 있는 읽기의 다양성에 나타나고 있고 의미의 다양성에 나타나는 의미가 계속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계속 미끄러지고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주체의 죽음 내지는 주체의 실종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죠.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말. 예.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논제는 역사의 종말을 논제로 하고 있는 그런 하나 예술 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히스토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히스토아.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여러 가지의 세부 어떤 주의라 그럴까요? 이점들이 이렇게 역시 연계되고 있는데 모더니즘에서 그렇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세부의 그런 어떤 주의 이념들이 이렇게 가지를 칠 수가 있는데 포스트 히스토아는 그 중에 하나인데 역사의 종말론이에요. 역사의 종말론. 역사의 종말론은 현재적 의미에서의 시간적 흐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해서 탈역사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복귀. 역사의 종말과 대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역사의 복귀.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뭐의 종말과 뭐뭐의 복귀와도 상당히 유사한 관점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시뮬레이션 시대에서 유토피아의 상실, 시뮬레이션 시대. 여기는 우리 그 보드리아르가 얘기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이죠. 이런데 유토피아가 상실되고 있다. 시뮬레이션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경계가 서로 이렇게 투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이런 것을 우리는 시뮬레이션 관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편적 일상성과 표층 미학,
단편적 일상성. 우리가 일상성이 예술의 영역에 들어온 것, 일상성이 예술의 영역에 들어온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더니즘에서 아까 얘기했던 샤를 보들레르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좀 그런 게 나타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현실, 일상적인 현실을 다루네. 이전에는 우리가 예술을 다루는 일상적인 현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죠. 일상적인 예술을 다루는 것이고 예술의 사물 속에 깊이 내재되고 있는 의미, 심미안이라 그러게 하는데 예술의 그런 심오한 의미를 이렇게 다루는 데 비해서 이거는 표층적으로 드러난 그런 일상적을 다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미학을 오늘 표층 미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superficial aesthetic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서사의 이중성 내지는 다중 코드, 서사도 하나의 커다란 흐름에 이어진 것이 아니고 다중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산도 이중, 삼중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사가 전통적인 흐름에서 커다란 어떤 서사의 흐름이 이어가는 것, 이어갈 때 우리는 그런 작품을 우리는 닫힌 형식의 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술에서 닫힌 형식의 서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닫힌 형식의 서사가 파괴되고 다른 형식이 나타나고 우리는 열린 형식의 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닫힌 형식의 서사는 이런 모더니즘에서 흔히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서사 방식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스 포에티카, 시학에서 그 규범적인 의미로서의 닫힌 형식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어가는 것을 닫힌 형식의 서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와 상반되는 그런 서사 방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지 서사. 예. 어떤 대화나 어떤 해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지 자체가 서사적 기능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지 서사. 예.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는 이미지 서사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그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보면은 물론 노래도 있고 또는 뭐 가사도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지만은 어린아이들은 가사나 노래가 없더라도 그 애니메이션 자체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서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텍스트성, 인터텍스트얼리티,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와 텍스트와의 상호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호 텍스트성은 러시아 구성주의에서 그 바탕을 둘 수 있죠. 러시아 구성주의, 그 다음에 1930년대 미하일 바흐친으로 대표되고 있는 문화 기호학적인 측면, 다성성이죠. 또는 대화성의 관점에서 196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이론가로서 나타나고 있는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얘기하는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텍스트, 일반적인 텍스트의 의미로서의 상호 텍스트성으로도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블리콜라즈죠. 블리콜라즈. 이거는 우리가 구조주의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예술적 용어인데, 어떤 현실을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현실을 만드는 것, 인위적으로 뭐 현실을 대처시키는 이러한 기법들, 이런 것들 블리콜라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텍스트성 같은 거, 인터메디얼리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호 텍스트성 이런 것들은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종 블리콜라즈는 새로운 예술을 위한, 여기 있죠. 새로운 예술을 위한 이미지나 사고의 조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의 상호 텍스트성의 한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새로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지나 사고를 조립하는 것, 이런 것이 얘기해요. 아방은 모더니즘식이죠. 아방가 내가 얘기한 것은 1920년대, 30년대, 좀 10년대에도 조금 후반기에 나타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전쟁이 1910년대 유럽에서는 커다란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을, 이전의 예술을 이렇게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됐던. 그래서 일상과 예술을, 일상적인 현실과 예술을 동등한 선상에서 놓고 있던 시도인데, 시기는
아방가드 예술실은 모더니즘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더니즘 예술입니다. 하지만 그 아방가드 예술이 뒤에 196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포스트 아방가드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미치면서 네오 아방가드라 얘기하죠. 네오 아방가드가 있고 포스트 아방가드가 있어요. 그것은 그때 예술 기법이 발전돼서 1960년대, 196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계속 발전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더니즘 예술입니다. 아방가드는. 그래서 우리 그런 아방가드에서는 현재 얼마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방가드는 앞선다는 의미죠. 아방가드는 군대 용어입니다. 아방가드는 앞서가는 사람, 전위부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 훈련이나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은 어떤 부대가 움직일 때 소대 군대에서는 뭐 분대나 소대 특히 소대다 이상단위 소대는 뭐 한 40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소대가 이상단위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 나가는데 앞에 반드시 전초병이 먼저 갑니다. 전초병 적을 갑자기 적과 만나게 될 때는 그냥 전초병 없이 가면 갑자기 나타나면 다 몰살당하죠. 그래서 전체의 몰살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전초병을 아방가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에서도 어떤 시대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시대를 앞서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고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예술 방향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아방가디스트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아방가드는 역사적으로 이미 한번 존재했는데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재도 우리 아방가디스트가 있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역사적 아방가디스트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하는 아방가드 예술 운동에 나타나고 있는 1910대, 20대, 30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거 구별하기 위해서 역사적 아방가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역사적 아방가디스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방가주의자다. 그죠? 그 뒤에 나서는 비역사적이라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거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예. 예, 질문 좋습니다. 언제든 질문하세요. 예. 네, 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는 장르의 혼합, 장르 중심이 아닌 주변적 장르의 부각, 스펙타클, 메타 영화를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기 반영성, 사건 장면이나 비정상적인 카메라의 움직임 또는 음악이나 조명 등을 통한 도발적인 또는 해체적인 인위성, 기괴한 사건 장면, 호러 영화 같은 기이한 충격 효과, 색채, 드라마투기 등이 서로 맞물리고 교차되면서 복합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특징들은 단독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겹쳐진다. 이 때문에 영화에 이러한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도식을 하나 보여주겠는데 지금 앞에 지금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루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군입니다. 또는 표제군인데 이러한 주제군 내지는 표제군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포스트 모더니즘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또는 적으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성향이 적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알겠죠? 네. 그 얘기한 것처럼 장르의 혼합, 아주 대표적이죠. 장르의 혼합. 뭐 요즘은 서산물들은 근데 요즘 내러티브들은 장르에 굉장히 장르의 혼합들이 많습니다. 그죠? 한데 그 전통적인 한 장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르. 코미디에다가 로맨스 코미디 이렇게 되죠. 장르의 혼합이죠. 또는 코미디로 가다가 탐정물로 되고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장르의 혼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 장르가 아닌 주변적 장르의 부각이라는 뜻이죠. 장르도 시대에 따라서 선호되는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멜로드라마 장르 같은 거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계속 선호되는 장르였어요. 나치 시대에도 독일의 나치 시대에도 그런 파시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한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선전 영화, 정치 영화, 정치적 장르, 또는 선전적 장르보다는
멜랑콜리드 형식을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멜랑콜리드 형식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 뭡니까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있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선호돼요. 뭐 멜로드라마 1956, 50년대, 1960, 70년대 독일 같으면은 뉴저먼 시네마, 뭐 파스빈더 같은 이런 사람들도 계속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시 간다. 예를 들면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아주 특이한 뭐 멜로드라마 영화입니다. 어떤 이방인과 독일의 나이가 든 여자와의 러브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 그런 것이 불안한 영혼을 잠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이죠. 네. 스펙타클. 우리가 흔히 그 디지털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메타 영화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기 반영성. 메타 영화는 영화에 관한 영화를 메타 영화라 그럽니다. 메타 문학은 문학에 관한 문학. 이런 것을 메타라고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회화에 관한 회화를 보여주는 거, 이런 것을 메타 회화라고 그렇게 자기 반영성, self reflection,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 영화가 자기의 영화적인 성량, 영화 제작 이런 관점을 드러내는 거, 이것을 self reflec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여러분 봤나요? 영화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영화에 관한 것을 보여주는 영화.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홍상수 감독. 뭐 구체적으로 본 거 있나요? 영화 본 거 있어요? 그건 맞죠. 다 그렇죠. 많은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건 장면이나 비정상적인 카메라 움직임 또는 사건 장면 비정상적인 카메라 움직임. 카메라 워킹을 얘기하죠. 카메라 워킹의 관점. 특히 그 트래블링 어떤 지지대에서 딱 앉혀서 하는 것보다는 막 움직이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음악이나 조명 등을 통한 도발적인 또는 해체의 인위성. 음악이나 조명을 통한 도발적인 또는 해체의 인위성, 해체적 인위성을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괴한 사건 장면들, 호러 영화 같은 기이한 충격 효과, 호러 영화. 기이한 충격 효과, 색채 드라마turgy. 드라마turgy에서 연출론을 얘기하고죠. 드라마turgy는 연출론인데 색채를 통해서 어떤 연출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이러한 것들 색채 드라마turgy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 어떤 색채가 특히 영화 같은 데는 색채적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색채가 서사적 의미에 드러내거나 보완하거나 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색상이 있죠. 이런 것을 색채 드라마turg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영화뿐만 아니고 색채 드라마turgy는 영화뿐만 아니고 문학이나 연극 같은 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색을 통해서. 연극 같은 색은 조명이겠죠. 그죠? 조명의 색을 통해서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기법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맞물리면서 교차되면서 복합적인 구조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적적으로 나타내거나 부분적으로 겹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에 나오는 것을 내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표제들 쭉 앞에 부분하고 계속 연결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게 단적으로 이것만 부각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포스트 모던 영화들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서로 겹쳐서 많이 나타난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문학에서 어떻게 사용해요? 문학에서 뭐 언어죠 얘기하는 거죠. 예, 언어죠뿐만 아니고 어떤 색상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붉은색 같은 거, 붉은색은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피도 붉은색이잖아요. 실제로 그 누굽니까 당통의 죽음 같은 거, 빅휴너 같은 당통의 죽음 이런 데서는 붉은색하고 여러 가지 색상이 나와요. 망토 같은 거, 의복, 제복하고 이런 데하고 피의 모티브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일렬적으로 쭉 나타나면서 그 색채 드라마turgy 효과를 드러내는 그런 기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뭐 게테의 작품 중에 파벨레르라고 하는 색채론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문학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색채로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체적 서사 구조는 스펙타클 이미지와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까 스펙타클 약간 얘기했는데 그래서 해체적 서사 구조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 68혁명에 많은 영향을 미친 기 드보르. 기 드보르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로 왔다 갔죠. 우리나라에 몇 번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스펙타클한 사회예요. The Society of the Spectacle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스펙타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스펙타클이라는 개념은 미디어의 의미에서 스펙타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책의 앞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는 삶을 거대한 스펙타클의 축적물로서 삶 전체가 거대한 스펙타클의 축적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즉 스펙타클 그 자체가 현실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 드보르라는 것은 이 상황주의다. 인터내셔널 상황주의다. 그래서 시츄에이셔니즘이라고 하는 상황주의라고 하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디지털 아방가드라 할까요? 디지털 아방가드 그 이념 또는 이즘 한 주의가 있는데 이 주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사람이고 이 사람 자체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해 이 사람은 기 드보르는 상황주의자입니다. 상황주의, 시츄에이셔니스트 또는 시츄에이셔니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츄에이셔니즘, 시츄에이셔니스트를 하는 사람들은 1970년대 이후에 그 우리 그 뭐랄까요 문화 퍼포먼스의 관점에서 비디오 예술, 비디오 있죠? 지금은 비디오를 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디오가 뭔지 알아요? 네모 큰 거 봤어요 비디오? 조금 있으면 이제 비디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비디오, 그 비디오 예술에도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기 드보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 드보르는 현대 소비 사회에서 상품 물화의 궁극적인 형태가 바로 이미지 그 자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가 스펙타클을 해석할 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의 논조는 스펙타클이 삶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시각적 부정이다. 삶에 대한 부정의 가시화이다. 그렇게 정의를 스펙타클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체적 서사 구조,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얘기하는 해체적 서사 구조는 연대기적인 서사의 해체, 낯설고 이상한 모순적인 서사, 현재의 역사화와 이와 연관된 현실의 알레고리화, 단편적인 일상성, 과도한 이미지 또는 이미지 서사, 스타 이미지나 평범한 등장인물의 해체, 스펙타클의 서사, 색채의 드라마turgy 이런 등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 해체적 서사 구조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다시 하면은 연대기적인 서사가 해체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deconstruction이죠. 해체. 낯설고 이상한 모순적인 서사가 막 나타나는 그런. 그 다음에 현재 역사와 연관된 현실이 알레고리화하는 거. 그 다음에 단편적으로 일상성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여주는 것. 또는 이미지 서사, 이런 것들. 또는 평범한 등장인물의 해체, 이런 것들. 스펙타클의 서사. 삶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죠. 삶을 부정하고 시각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스펙타클 서사, 색채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서사적 서사 구조를 해체시키는 그러한 데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전통적 서사의 해체는 단편적인 일상성의 표청 미학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된 서사 전략을 고찰하게 합니다. 상징주의나 초현실주의와는 달리 일상성은
의미를 표층적으로 고찰하기 때문에 일상적 언어로 나타납니다. 일상적 언어가 예술에 시작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네, 1960년대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1960년대 말 또는 1970년대 초에 햄버거도 막 CEO로 나타나 햄버거,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시적 언어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딜레이즈 의미에서 일상성은 서사 연속성을 이어주는 감각 운동의 이미지를 존속하게 하지만은 포스트 모던의 관점에서 일상성은 시지각적 음향적 이미지 또는 시지각적 음향적 기호 이미지로 대체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성의 장소, 일상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도시입니다. 도시. 그런 데서 많이 일상성이 드러나고 있죠. 아까 얘기한 샤를 보들레르도 역시 말해서 일상적인 권태, 이런 망상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작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일상성은 지루함, 권태, 만남, 헤어짐 등의 모티브로 그 지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지루함, 권태, 만남, 헤어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일상성은 개인의 삶의 양식의 부재를 의미하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소유하는 의미를 강화시키면서 대중사회의 의미 또는 대중문화와의 동일성의 의미를 부각시킵니다. 일상성이 이러한데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상성을 통해 가상적 주관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역설적으로 인간을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내재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체의 죽음, 주체의 붕괴 이런 전제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자기의 주관성을, 자기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성향이 주관성인데 서브젝티비티인데 이 서브젝티비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상당히 그것도 해체되어 버리고 그것도 역시 붕괴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존재 소멸하는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술이 이 일상성에 몰두하는 것은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하나의 역설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성 또는 표층성, 현실에 접근하면서 자기의 가상적 주관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다. 주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데,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가상적으로 있는 것처럼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를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 문학과 예술에서 많이 보여주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많이 보여주고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의 일상성을 너무나 이제 천착하고 일상성을 붙들려고 하는 시도가 강하기 때문에 인간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부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장르 또는 장르 해체라고 하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장르의 혼합으로 예술 장르 간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장르의 해체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예술의 혼합 이런 현상이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영화에서도 확실한 장르의 구분은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고 이전 장르 영화의 부분을 재조립하여 이전 장르 영화의 부분을 재조립하여 전혀 다른 스타일을 창조하게 됩니다. 현대의 예술은 20세기 초반까지 가능했던 확실한 장르의 구분이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는 과거의 장르로 회귀하는 노스탈지아 영화나 리바벨 영화에도 포함됩니다. 과거의 장르를 회귀하는 그런 성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학적 용어로 패스티시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프레드릭 제임스인이 이런 데서 이런 관점을 많이 이제 자기 이론화시키고 있는데 패스티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래서 어떤 과거의 현상을 현재에 다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시도. 요즘 여러분 뭡니까 키덜트 문화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어른들이 자기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갖고 놀았던 그런 문화적 현상에 다시 데려가고자 하는 시도. 어릴 때 여러분도 어린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도 지금도 어리지만은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그럴 때 갖고 놀았던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것들. 이런 것을 갖고 싶어하는 성향.
뭐 요즘 같으면 뭐가 있습니까? 뭐 응답하라 이런 시리즈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 현상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응답하라, 뭐 1994, 1998, 요즘 뭐 1988인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